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우리나라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 큰일 났다, 한국은. 가계부채 때문에. 세상에 가계부채 없는 나라도 있습니까?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걸 누가 어떻게 알죠? 뭐 얼마나 많으면 너무 많은 GDP 겁니까? 대비해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 GDP 성장하는 속도보다 가계부채가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면 안 된다. 네. 그게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가계부채를 규제하는 네, 논리의 알파이자 오메가였는데, 근데 그런 거 아니다. 가계부채는 GDP랑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냥 가만 놔둬도 저절로 해결이 될 수도 있어. 바보 아니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GDP보다는 요거가 결정하는 거야. 요거 봐야지. 왜 맨날 GDP만 보고 규제를 했다 안 했다 해. 이런 아주 도발적인 연구 리포트를 내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주 모셔왔습니다. KDI의 김미루 연구위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구 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네. 이런 리포트를 써서 아주 잔잔한 파장. 네. 네. 가계부채가 문제인 건 맞긴 맞잖아요. 아닙니까?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건전성 측면이겠죠. 이거 갚아낼 수 있는 거냐? 예. 네, 갚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갚아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규모가 큰 상태에서 갚아내지 못한다면 거시경제적 파장이 더 크니까 규모에도 당연히 신경이 쓰이고 갚지 못하는 그 상황 자체는 당연히 신경이 쓰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 안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당연히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하려면 모든 각도에서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안전하냐 거기에 대해선 그런 생각이다. 네, 안전하냐라고 판단을 딱 내리려면 정말 모든 면을 다각적으로 모두 살펴보았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다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가계부채의 흐름이라는 것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좀 드라이브 되는가 결정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리서치는 어떤 동기 내지는 모티브에서 시작하게 되셨어요? 네, 뭐 불순하다 뭐 이런 뜻입니까? 모티브가 불순하다. 범상치 않아서 그냥 보통 이제 저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경제 관련 리포트는 대략 한 80% 정도는 읽어봅니다. 그런데 리포트를 보면 돌아가면서 이제 쓸 순서가 돼서 썼구나 그냥 하는 리포트도 꽤 되고 야 이거는 칼 갈고 썼는데 하는 리포트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인구 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리포트 순서 돌아오는 거와 무관하게 요거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요거는 있어서 마음속에서 칼을 간 리포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모셨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여기에 천착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뭐 제가 이제 KDI에서 거시금융부에 속해 있기도 하고 금융과 뭐 거시금융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질문은 계속 받는데요. 근데 저는 가계부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반대편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부채라는 게 결국 누군가 빌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다 세간에서 화제도 많이 되고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꾸준히 빌려주는 거지? 왜 빌려주는 거지? 뭘 믿고 이렇게 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이 항상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부채라는 것은 결국엔 누가 빌려줘야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이 중개기관이 끼기도 하지만 그 중개기관을 배제하고 나면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이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거고 은행은 그 예금을 빌려오는 거죠. 누구한테서 돈을 빌려와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중간을 빼고 나면 누가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건데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계속 빌려주는구나, 가계부채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누군가의 부채는 누군가에게는 자산이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 돈을 빌려줬다라는 건 내가 그 돈 지금은 안 쓸 건데 나는 이 돈 안 쓰고 저축을 할 건데 쟁여둘 건데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까지 붙여서 난 나중에 필요할 때 그 돈 받아서 쓸 거야. 내 자산이야 그건. 내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엄청 늘고 있구나. 그러면 자산이 왜 이렇게 늘까?
자산이 는다라는 것도 바꿔 말하면 소비를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뭐 그런 질문들과 맞물려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굉장히 많이 궁금하셨구나 이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이게 위험한 건지 한번 내가 따져보겠어. 도대체 가계 부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씩 배워보죠 그럼. 네. 그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시작한 포인트는 누군가의 부채는 누군가의 자산인데 예. 부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자산도 많이 쌓이고 있구나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 준비한 게 있어서 조금씩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 보면서 사실 좀 연구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가지게 된 측면이 있거든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 소위 이제 X축, 이 가로축은 자녀 수명입니다. 이 누구의 자녀 수명이에요? 그 각 국가별 자녀 수명인데요. 그러니까 각 국가별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자녀 수명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각 국가별로 기대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기대 수명이 있고 평균 수명?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지금 0세로 태어난 사람이 보통 몇 세까지 사는가 평균적으로 그게 기대 수명이고 또 한편으로는 중위 나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중위 나이가 몇 살인가가 있는 거고 그 기대 수명에서 중위 나이를 뺀 것이 자녀 수명이라고 보면 되고요. 남은 수명이 얼마나 평균적으로 남은 수명이 되느냐. 얼마나 되느냐. 결국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 자녀 수명이 증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중위 나이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대로 뭐 기대 수명은 멈춰 있는데 중위 나이가 어려지면 그럴 수도 있겠죠. 젊은 국가에선 자녀 수명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말은 여기 X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네. 자녀 수명이 많을수록 중위 연령은 낮다는 뜻이니까. 중위 연령이 낮거나 기대 수명이 수명이 높거나. 길거나. 그러나 기대 수명이야 뭐 나라마다 차이 나봐야 10년 정도 안쪽이니까 네. 전반적으로 저기 X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네. 그 나라가 젊다. 그렇게 생각할 수 뜻이겠네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X축의 의미고 Y축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입니다. 젊을수록 빚을 많이 내네요. 네, 젊을수록 빚을 많이 내죠. 굉장히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실 수가 있고 바꿔 말하면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빚이 많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저건 직관적으로 맞는 것 같네요. 내가 글쎄요. 살 날이 네. 없는데 네. 얼마 안 남았는데 빚을 지금 왕창 낸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그 말은 나이 그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즉 국가가 고령화될수록 가계 부채를 기꺼이 일으키려는 수요나 의지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 말이기도 해요? 네, 뭐 그렇게도 당연히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나이가 많은데 돈 빌리려고 하면 사실 많이 빌릴 수도 없죠. 빌려주지도 않죠. 예, 추가적으로 소득 창출이 별로 안 되는데 뭐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금융기관들도 그렇게 반응할 거고. 예, 뭐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작용을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왼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거를 지금 자녀 수명으로 표현했지만 기대 수명을 X축으로 놔도 비슷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길수록 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그런 상관관계를 보실 수가 있고. 기대 수명이 길수록이라는 건 그 나라 의학 발전이 잘 되거나 뭐 선진국일수록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또 부채를 일으키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뭐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보통 부채를 언제 일으키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람의 생애를 놓고 보면 보통 한 20대, 30대에 취직을 하죠. 그러면서 소득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시기고요. 그러다가 30대, 40대 올라가면서 뭐 직급도 올라가고 승진하고 그러면서 점점 소득이 증가하고 보통 우리나라 보면 한 55세 전후에 소득이 피크를 찍거든요. 그런 다음에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네. 지출은 더 피크를 찍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니까 지출도 피크인 거지 뭐 그럼. 서플러스는 지금 죽겠어 아주. 네. 예. 그 좀 위험한 신호기도 한데요. 예, 55세 전후에 이제 소득 피크를 찍고 그다음부터는 서서히 내려오다가 보통 이제 60세 전후에 이제 퇴직하시면서 소득이 많이 내려가는. 요새는 이제 또 자영업으로 많이 흘러가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소득은 이제 산 같은 모양인 거죠.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 가장 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이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산과 같이 변해도 소득은 최대한 고른 수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려 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가계의 원리거든요. 소비를 평탄화하려고 소비를 하는 거죠. 평화화한다. 예, 평탄화하려고 소득은 한다. 이렇게 소득은 포물선을 그리더라도. 예. 근데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소득은 이렇게 산과 같은 모양인데 소비를 평활히 하려면 당연히 처음에는 적자 구간에 있는 거죠. 20대, 30대 때는 미래에서부터 미래의 나의 소득을 당겨와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그게 부채죠. 네. 그래서 보통 부채가 어떻게 발생하냐? 결혼하면서 혹은 분가를 하면서 새로운 이제 분가하면서 주택을 사거나 이제 뭐 전세로 들어가거나 임대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대규모 목돈이 필요하니까 그때 이제 부채를 안 지면 신혼부부가 이제 텐트 치고 밖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구재 소비, 그러니까 주택 소비가 내구재 소비죠. 이 내구재 소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소비를 최대한 평활하게 하려고 하니까 본인의 미래의 소득에서 당겨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부채라는 게 한 시점에서 보면 남한테 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갚아 나갈 것이기 때문에 내 미래에서 당겨오는 것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예, 그래서 보통 부채가 발생하는 시기는 30대. 요새는 기대 수명이 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인생 사이클이 뒤로 좀 밀리면서 한 40대 초중반까지도 부채가 많이 발생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 나 그래프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노년 부양비라고 하는 것이 뭐 정의상으로는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거든요. 젊은 인구 대비 노인층이 증가하면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이런 추세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도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비교적 있는 겁니다. 젊을 때 부채를 일으키는 경향이 그쵸. 있으니 예. 30, 뒤로 갈수록 그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맞습니다. 예. 3, 40대에 이제 부채를 일으키고 4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계속 그 부채를 갚는 거죠. 이제 원리금을 상환을 해나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2%님 연배 정도 되시면 사실은 이제 빚을 다 갚고 이제 내 집이 긍정적이라면 이제 내 집이 빚을 되는 거야? 빚을 다 갚고 그 다음부터 이제 노후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노후에 또 적자 구간에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빚을 다 갚았어야 된다고요? 뭐 앞으로 아직 앞으로 소득이 창창하실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뭐 아직은 안 갚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갚아가는 구간에는 있는 거겠지. 예, 갚아가는 구간이 더 젊었을 때 일으켰고 네네. 갚아가는 구간에는 있는 거니까. 네네네. 조금은 갚았을 거 아닙니까 옛날보다는. 네, 갚으셨어야 되는. 빚이 더 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더 늘지. 그리고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아닙니까? 주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은 다 못 갚고 가요. 물론 뭐. 못 갖고 간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5억을 빌려서 10억짜리 집을 샀다. 네. 그 집에서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5억을 네. 다 갚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고 네. 이자만 그냥 내거나. 갚지 못하고 가도 돼요. 그거를 나중에 자산으로 처분을 하면서 그럼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5억씩이나 부채를 낸 거고 빌려준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주택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다라는 믿음 하에서 가는 반토막이 나도 괜찮잖아요. 10억짜리가 5억 되니까. LTV라는 게 그래서 여유를 두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뭐 그러니 어찌됐건 그게 근데 빚 안 갚는다고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집 팔아서 갚는 거잖아요. 아 물론입니다. 예, 어느 순간에는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럼 조금 더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슬슬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느낌이죠. 갑자기 나보고 돈 갚으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죄송합니다. 요 앞에는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Y축에서 본 것이고요. 예. 뒤에는 가계니까 가처분 소득 대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가처분 소득 대비로도 봤고 똑같고 오히려 더 추세가 뚜렷하게 잘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늙을수록 부채를 잘 안 내고 젊을수록 부채를 많이 낸다. 경향적으로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 추이 그리고 OECD 국가들 평균의 기대 수명 추이 그 다음에 퇴직 연령인데요. 여기 이제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된 것이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 추이입니다. 네.
그다음에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OECD,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들의 평균 기대 수명 추이고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수명이 늘긴 느는데 우리나라에서 더 빨리 늘고 있군요. 우리나라가 빨리 늘죠. 네.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의학 기술이 좋기도 한 측면이 있을 거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제 주황색으로 보시는 것이 퇴직 연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히는 생애 주직장 퇴직 연령입니다. 생애 가장 오래 다닌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이라고 보시면 진짜 되고요. 문제다 저건. 네. 기대 수명 저렇게 높아지는데 네. 퇴직 연령이 저게 옆으로 50세가 안 된다는 거죠? 예, 대략 50세 전후에서 물론 이제 이 통계가 약간의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대 수명 증가세에 비하면 빠르게 증가하지 그렇죠. 못하는 이런 모습은 주위에서도 이미 많이 보시고 계시죠. 이제 그럼요. 뭐 퇴사하고 나서 40년을 살아야 되는 뭐 이런 분들 많죠. 그런 거죠. 예. 특히 뭐 은행권 관련해서는 기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50대 전후에 명예퇴직을 권고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대규모 퇴직금을 줬다라는 기사들도 보게 되고 뭐 이것의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네요. 다 따라왔습니다. 네네. 워낙 두 분이 똑똑하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좀 걱정하고 나왔는데요. 너무 쉽게 다 이해하실까. 둘 다 똑똑하지는 않아요. 네.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그 가게 입장에서 이렇게 기대 수명이 빠르게 증가하는데 이 생애 주직장 결국 내가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인 거죠. 이게 정체돼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가장 첫 번째 선택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거죠.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KDI 현안 분석을 하나 쓴 것이 있거든요. 거기는 우리나라 최근에 보면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율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평균 소비 성향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이렇게 기대 수명은 증가하는데 생애 주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빠르게 증가하지 못한 현상에서 비롯된다라는 내용을 쓴 적이 있고요.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소비를 줄여야 되고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을 더 해야 되고 그럼 그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느냐 보시면 이제 그림 6번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모든 연령대에서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4년과 24년도 그림인데 이 두 개를 비교하려면 그동안에 당연히 뭐 화폐 가치가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정을 해줘야 되고 보정한 수치예요. 보정. 네, 보정을 했습니다. 보정을 이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대비 각각 연도에 경상 GDP가 있는 거죠. 명목 GDP 대비로 보정을 해도 이렇게 순자산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10년 전보다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에서 더 저축을 하더라. 더 저축을 하는 거죠. 그건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내가 뭔가 더 열심히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쌓아놔야 되는 거죠. 쌓아놔야 되는 거죠. 더 저축을 하는 수도 있고 저 순자산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캐시에서 대출을 빼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에셋에서 그렇죠. 데트를 빼는 거니까 부동산이 올라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에셋의 가치가 올라가서 생긴 현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셋 밸류에이션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명목 GDP 비율로 노멀라이즈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것이 인플레이션 비율보다도 많이 올라가야 여기서는 이제 확연하게 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이나 주식 가격의 상승률은 GDP 명목 GDP 증가율보다는 높지는 않나요? 높았던 시기도 있고 낮았던 시기도 있는데 부동산 특히 서울 수도권 부동산 사실 수도권도 전부는 아니고 이제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높았던 지역이 그 영향이 양쪽 다 있다. 양쪽 다 있습니다. 저축도 하여튼 한다. 저축도 하고 늘어났고 에셋도 늘고 저축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말씀까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초반에 이용구 왜 시작했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요 그래프에 제 개인적인 고민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프 같이 한번 볼까요, 피디님? 요 가구주 연령대 순자산? 순자산? 네, 제가 아니면 퇴직 연령.
퇴직 둘다 굉장히 중요한 퇴직 연령, 연령. 예, 기대 수명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애가 셋이거든요. 예. 애가 셋이다 보니까 진짜 분별력도 없고 예. 계획도 없고 인생을 막 사시네요. 네, 네. 제가 애를 셋이나 낳으면 어떡해. 왜? 축복이 축복. 내가 지금 셋 낳아서 길러보니까 정신없습니다. 정말 힘든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또 애들 돌봐야 되니까 사실 일하기가 쉽지 않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일하고 있는데 예. 저 혼자 일해서 이게 감당이 쉽지 않거든요. So do I. 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퇴직 연령은 안 늘어나고 그럼 저는 노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항상 하고 있어서 네. 아, 내가 소비를 하면 안 되겠구나, 자산을 쌓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이제 또 관련된 거라서 제가 잠시 딴 얘기 말씀드렸고요. 아, 그러면 이렇게 순자산이 모든 연령대에서 늘어나는데 개인적 푸념 잠깐 나온. 예.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러면 순 금융자산을 한번 보자. 네. 실물자산을 빼고 예. 보면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 45세 미만에서는 순금융자산이 2014년에 비해서 2024년에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예. 45세 이상 50대 이상에서는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 금융자산 측면으로 보면 고령층에서는 늘어나고 음. 청년층에서는 줄어든다. 예. 이런 모습을 순으로 넷으로 줄어든다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실물자 아까 보시는 이제 순자산에서 여기는 이제 순자산이고요. 예. 순자산에서 실물자산은 빼고 예. 그러니까 부동산 빼고, 주택 같은 부동산 거죠. 빼고. 예, 빼고 금융자산을 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인즉슨 예. 아 순자산이 늘어나는데 고령층에서는 금융자산을 많이 쌓고 있구나. 금융자산 위주로 추가적으로 쌓는 거죠. 당연히 고령층은 이미 부동산도 상대적으로 청년층에 비해서는 이미 많이 갖고 계시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쌓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예. 추가적으로는 금융자산을 많이 쌓고 있구나. 아. 반면엔 청년층에서는 금융자산을 줄인다는 말이 아 빚을 지고 있구나. 이런 걸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예. 이 그림 7번까지 자료는 이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인데 이건 예. 기본적으로 설문조사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히 보려면 이 오른쪽 그림이 코리아 크레딧 뷰로라고 이제 한국 신용평가사의 자료고요. 여기는 전국민 전수 자료입니다. 저건 명확하네요. 예. 부채가 젊을수록 늘었다. 예. 그래서 2013년 대비 23년을 보시면 더 늘었다. 1인당 부채입니다. 정확히는 1인당 부채를 보면 청년층에서는 늘고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살짝. 예, 살짝. 근데 20년 전보다 왜 젊은 층에서 부채를 더 많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부채를 졌다는 거죠. 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물론 젊은 층에서 부채를 더 많이 늘려는 유의는 알겠어요. 네. 근데 10년 전보다 지금 젊은 층에서 유독 더 많이 늘렸다는 뜻이네. 더 많이 늘렸다는 거죠. 저 부채가 그럼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겠죠. 주택담보대출이죠. 그렇죠. 저게 뭐 마이너스 통장이면 10년과 비슷할 텐데 네. 10년 전과 네. 그 말은 같은 연령대를 비교한 거잖아요. 심지어. 예.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년 전에 비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집 사는데 서두른다. 부채를 네. 많이 일으킨다. 집 사는 걸 서두른다. 네. 시기적으로. 네. 그 말이네요. 바꿔 말하면 주택으로 자산을 많이 쌓고 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렇겠네요. 예, 예. 앞에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순자산이 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산은 느는데 동시에 부채도 느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근데 기본적으로 가계 부채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가계 간 이질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경제 상황에서 어떤 가계는 빌려주는 선택을 하고 예. 어떤 가계는 빌리는 선택을 서로 다른 선택을 해야 가계 부채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기업 부채는 좀 다르죠. 기업 부채는 그냥 가계가 빌려주고 기업이 빌려가면 기업 부채가 되는 건데 가계 부채는 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가계는 빌려주고 어떤 가계는 빌리지 이런 선택인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고령층이 금융자산을 늘린다는 게 뭐 그게 주식이 됐던 예금이 됐던 예금을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셈이 되는 거죠. 금융자산을. 예. 그래서 빌려주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청년층이 차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순자산은 늘어난다. 근데 이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뒤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고 사실 데이터를 보아도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기대 수명 증가에 따라서 모든 연령대에서 자산을 늘리고 있는데 예. 고령층은 금융자산 위주로 늘리고 청년층은 부동산 자산 위주로 자산 축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고령층은 이미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자녀 수명이 짧죠. 근데 부동산 자산은 잘 아시는 대로 거래에 따른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하고 거래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이가 60, 70인데 기대 수명이 늘어서 조금 더 저축을 해야 겠거니로서니 금융자산으로 늘지 이제 와서 내가 새로운 부동산을 또 취득하는 것은 그렇게 또 쉬운 선택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반면에 청년층 입장에서는 내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래 비용은 내가 살 날을 쪼개서 낸다고 생각하면 큰 부담은 아니고 왜냐하면 거래는 될 때, 그러니까 살 때 팔 때 한 번씩만 내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쪼개서 내는 거면 큰 부담은 아니고 또 내가 지금 집을 사면 그 주거 서비스를 난 또 오랫동안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 매력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청년층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순자산을 늘리는 선택을 하는데 즉 추가적인 저축을 하는데 그 포트폴리오의 차이가 나는 거죠, 연령대. 고령층과 젊은층이. 고령층과 젊은층에서. 그러니까 고령층은 자산이 늘어나면 뭐 캐시가 늘어나든 네. 단기 금융 상품이 늘어나든 네. 그런데 네. 젊은층은 자산이 늘어나면 대체로는 롱텀 에셋인 부동산이 늘고 늘어나는 거죠.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부채도 같이 늘어난다. 네. 그 과정에서 고령층이 추가로 공급하는 금융자산을 부채의 형태로 빌려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살려고 하면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가계부채라는 것은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 자산을 단계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죠. 예. 이것은 사실 대부분이 주택 사신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들이를 가게 되면 네. 와, 집 사서 축하해 하면 집주인이 하는 말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반이 은행 거야. 신발장만 내 거야. 네.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다가 이제 내가 40세, 50세 넘어가면서 단계적으로 그 주택담보대출을 점점 갚아가면서 예. 슬슬 거실도 내 걸 만들어 보고 부엌도 내 걸 만들어 보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희망적으로는 안방까지 다 내 거를 만드는 예. 그렇게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필요로 하는 부동산 자산을 단계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계부채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지금까지 내용이 대부분 이제 흘러가는 거고요. 결국 그러면 젊은 층이 가계부채를 주도한다. 젊은 층이 가계부채를 주도하고 있죠. 예. 네. 뭐 지금 데이터에서 이렇게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이터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여기 그림 8번을 보시면 지난 10년간 1인당 부채가 30, 40대에서 많이 늘어나는 거죠. 예, 상대적으로 고령층에선 줄어들고 있고 이 일각에서 최근 이제 뭐 뉴스에 나온 거는 고령층 가계부채가 많이 늘고 있다라는 뉴스를 또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고령층 인구가 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고령층 부채가 늘는 거죠. 절대량이 그런 거지. 총량이 늘어나는 거지. 예, 1인당으로 보면 줄고 있습니다. 고령층. 어찌됐건 금융자산으로 축적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맞을 것 같아요. 게다가 기대 수명도 늘어나니까 내가 빨리빨리 현금화 가능한 캐시를 자꾸 캐시 비슷한 걸 확보해야지. 네. 잘하고 있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죠. 원래 네. 젊을 때 집 사고 늙어서 집 팔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한 뭐 65세, 70세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 추가적으로 저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부동산으로 저축을 한다는 건 뭐 부동산 가격이 5억에서 10억 정도는 뭐 대부분 가는 건데 그만큼 새로운 축적을 또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금융자산으로 축적을 하는 것이고 예. 젊은 층은 어차피 내 인생 전체를 보면 아직 많이 축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축적하면서 당연히 부동산 거주 서비스도 누리고 예. 자산 가격 상승도 뭐 나중에 향유할 수 있게 되고 뭐 예.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 그림 8에서 아주 뭐 간단하거나 사소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 그림 8을 같이 좀 볼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거가 2013년 파란색 그래프도 네. 저 때도 젊은이들이었고 네. 주황색 그래프도 같은 연령대의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그래프가 그럼 알려주는 신호는
10년 전 젊은이들보다 네. 지금의 젊은이들이 네. 인플레이션을 다 그 조정을 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부채를 더 많이 내고 있다. 맞습니다. 라는 뜻이고 네. 저건 10년 전 젊은이들에 비해서 최근 젊은이들이 더욱더 부채에 적극적이거나 더욱더 내 집 마련에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집값이 그때에 비해서 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가서 네, 실질로 상승한 부분. 그래서 네. 똑같이 집 한 채를 사더라도 네. 부채가 많이 필요하거나 많이 필요하죠. 아니면 10년 전에 비해서 더 자꾸 비싼 집을 찾고 있기 때문이거나 그렇기도 하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사실 뭔지는 정확하지는 않죠. 더 적극적이어서 그런 건지, 네. 집값이 더 높아서 올라서 그런 건지. 예. 두 가지 면이 뭐 사실 다 모두 있겠죠.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아니면 될것 적극적이지도 않고 집값도 안 올랐지만 눈이 높아져서 네. 자꾸 비싼 집으로 첫 집을 마련하려고 저러는 건지.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요인과 이제 비경제적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 결국엔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내가 더 쌓아놔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아시다시피 채권 가격의 상승은 금리의 하락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금리의 하락도 결국 채권 가격의 상승,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는 거고 똑같은 의미에서 자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한 자산만 가격이 상승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물론이죠. 되면은 예, 다 오르죠. 뭐 당연히 이렇게 서로 팔고 아비트라지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모든 상승, 그러니까 예. 부동산 가격 상승이랑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뭐 주요 국가 한 35개 국가의 패널 데이터라고 하면 각 국가의 연도별 자료들을 모두 다 이렇게 모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모아서 과연 뭐 기대 수명 증가가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 그리고 연령대별 인구 비중의 변화,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 그 지니 계수라는 표현이 여기 또 있는데요. 여기서 지니 계수는 순자산 지니 계수고, 이 표현을 넣은 이유는 사실 그 가계 부채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프린스턴에 계시는 아티프 미안이라는 교수님과 또 뭐 아밀 수피, 미안 앤 수피라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있고요. 예. 그 논문에서는 미국의 가계 부채 증가는 이니퀄리티의 증가 때문이다. 불평등의 증가 때문이다. 그러니까 불평등이 증가할 때 고자산 계층은 한계 소비 성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로 연결되는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더 저축을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그 저축을 많이 한다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남들에게 빌려주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예. 그것이 저소득 혹은 저자산 가구의 부채 형태로 흘러들어가면서 미국의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빈부의 이제 격차 때문에. 예, 빈부의 격차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주요하게 작용했나를 보기 위해서 이제 또 쓴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금융 건전성 규제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같이 고려를 해서 없는데. 예, 분석을 해보면 그 기대 수명 증가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의 상당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GDP 대비는 GDP가 올라가면 당연히 부채도 올라가니까. 네. 이거는 그 깔고 가야 되는 거죠. 이건 뭐 네. 무조건 깔고 가는 거고 당연히. 네, 네, 네. 응? 깔고 가야 경제가 되는 커졌으니까 부채도 늘어나는 거지. 네. 이건 하는 거고. 네. 그거 말고는 기대 수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더라. 가장 큰 영향을 기대 수명이라는 건 뭐죠? 내가 더 오래 살 것 같으니까. 자녀 수명이죠. 자녀 수명. 기대 수명 국민들 각자가 남아 있는 자녀 수명. 그러니까 그게 길수록 젊다는. 근데 여기서는 사실 여기서는 그냥 연령대별 인구 비중을 같이 저희 이제 분석에서 통제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아까 표현으로는 중위 나이를 고정시켜 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생각지 못하게 더 살게 됐다라는 걸 느끼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주위에서 많이 느끼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환갑잔치를 하셨었거든요. 예. 그래. 예. 대규모 손님을 모아다가. 근데 요즘은 환갑잔치 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나니까. 예,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하게 되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저축을 더 해야 하고, 저축을 더 해야 되는데 고령층은 금융자산, 청년층은 부동산 자산 형태로 저축을 하면서, 근데 부동산 자산 형태로 저축을 할 때 고령층이 공급한 그 금융자산을 부채 형태로 빌리면서
저축을 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이렇게 늘어온 것으로 분석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짝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부채를 주도하는 층이 젊은 층이잖아요. 젊은 층이죠. 근데 네. 그 젊은 층 입장에서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상관없이 어쨌든 네. 난 아직 여전히 젊은데 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부채를 더 늘리는 요인이 있습니까? 그 그걸 잘 모르겠네요. 부채를 이렇게 많다고요? 맞아요. 네, 이게? 부채를 더 늘린다기보다는 예. 사실 자산 축적을 더 하려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 자산 축적을 더 하려는 선택의 과정에서 부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산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선택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길면 내가 네. 돈을 더 벌어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더 모아놔야 돼. 더 모아야 쌓아놔야 된다고 돼. 생각하는데 네, 그걸 부동산의 형태로 젊은 사람들은 한다는 거죠. 2003년과 2023년 사이 20년 동안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기대 수명 많이 늘었습니다. 기대 수명이 한 제가 6.5세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6.5세 정도가 늘었다는 거죠? 네. 대략 한 지금 83세 정도로 보면 77세에서 네. 83세로 늘었다. 예, 죄송합니다. 정확히는 6.2세. 그러니까 예. 77.3세에서 한 83.5세로 6.2세 정도 늘었는데요. 그럼 내가 그냥 77세까지 살 거면 그냥 대충 살다 가는데 네. 83세까지 산다면 6년 차이라서 네. 나는 집을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자산을 더 쌓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 77과 83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이제 영세 기준에 그러니까 그 해에 태어나는 기준의 기대 수명 증가인데 요새 주위에 보시면 사실 그 제 나이까지만 살아도 예. 기대 수명은 이미 83.5세를 넘어갈 거거든요. 요즘은 아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거의 뭐, 90세, 100세 100세 시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세 인구 그 사이에 돌아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망하는 분들에 대한 그 쉽게 설명드리기 쉽진 않은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수명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수명은 네. 확 늘어났고 요즘 뭐 네. 이러다가 100세까지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대하는 수명은 훨씬 기니까. 네. 그게 근데 퇴직 이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60세에서 퇴직을 하고 기존에는 한 75세까지 산다고 생각을 하면 15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90세까지 산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30년이거든요. 그렇죠.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레벨로는 뭐 15세라고 해도 작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25%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퇴직 후에 더 오래 살아야 하면 네. 왜 30살은 집을 빨리 사야 합니까? 그 그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길래? 꼭 집을 사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다른 좋은 투자 수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더 한다. 더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 주위에서 봐도 과거보다 투자의 신경은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투자에 신경 많이 쓰죠. 네, 그게 수명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예, 저축을 더 해야 되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요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양극화도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네. 뭐 규제가 약해져서 그랬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기대 수명 때문이 제일 가장 많다는 비중이 거야. 많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고요. 그러니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대 수명이 1세 증가할 때 여러 이제 국가의 자료를 모아서 보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4.6% 포인트 정도 증가하더라라는 게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날 때. 네, 실증 분석의 그래요? 결과입니다. 예. 근데 어떤 나라가 예를 들어서 네. 어떤 나라가 네. 지난 20년간 부채가 2배로 늘었는데 네. 다른 건 안 변하고 기대 수명이 한 5살 많아졌다라고 네. 해서 네. 이 나라가 부채가 늘어나는 건 그럼 기대 수명 때문이구나 네. 라는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저스트 상관관계인 건지는 어떻게 구별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될까요? 완전한 인과관계라고 얘기하는 건 얘기할 사실 수는 없겠죠. 그거는 모든 실증 분석은 사실 상관만 하겠지 이거는. 예,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인과관계 왜냐하면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요인들과 여기서 통제하지 않는 다른 요인들과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어느 정도 그리고 외생적인 변화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인과관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제가 그냥 학자로서 뭐 무조건 인과관계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면은 있고요. 제가 느끼기엔 그런 인과관계는 있는 것 같아요. 소득이 늘었어. 네. 소득이 늘어서 기대 여명도 늘었어. 네.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의학이 발달하고 그런 네. 건강 관리를 더 잘하고 네. 소득이 늘어서 기대 여명도 늘고 네. 소득이 늘어서 눈높이도 높아지고 그래서 비싼 아파트를 찾고 네. 소득이 늘었으니까
통화량도 늘어나고 네. 그래서 부채가 늘었어. 네. 그게 GDP 때문에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GDP. 그렇죠. 소득이 늘었다는 그거 하나가 두 가지의 이 녀석한테 영향을 줬을 수 있죠. 네. 그러나 얘네 둘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 예. 이게 실증 분석을 할 때 소위 이제 저희 표현으로는 중요한 변수를 빼먹은 바이어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그래서 GDP를 통제를 했습니다. 아, 지금 통제했대. 네, 통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게 결국 그 나라의 생산력 혹은 결국 소득이 좀 했다는 그렇죠. 아련히 알아서 잘 하셨을까. 자꾸 따지고 그래. 아니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 뭐 논문 쓰실 능력이 약간 의심이 많아서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건 기대 수명이 제일 영향을 미쳤다. 지나온 건 이렇고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에서 보시면 이 기대 수명과 연령대별 인구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구나. 네. 이 부분이라고 하면 결국 인구 구조가 가계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구나. 이 정도까지 공감대를 이룬다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는 통계청 자료에 이제 예측치가 있는 것이 명확하죠. 있고, 뭐 노인이 많아지고 젊은 층이 줄어들고 특히 딱 올해부터 노년 부양비 앞에서 보여드렸던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올해부터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예견하시다시피 한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사람이 100세, 200세, 300세까지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향후에 기대 수명 증가세는 점차 둔화가 되고 반면에 인구 고령화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층 인구 비중은 줄어들고 고령층만 거의 남게 되면 더 이상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도 없게 되는, 그리고 결국 그 자금의 공급도 고령층이 하는 것인데 고령층도 기대 수명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결국 쌓아둔 자산을 소모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내가 쌓아둔 자산을 소모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공급되는 자산의 규모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빌려주는 금액도 GDP 대비로 점차 떨어지게 되고 빌릴 사람도 점차 감소를 하게 돼서 그것을 반영한 결과가 지금 그림 11번과 같은 전망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망이 맞다면 향후 5년 정도가 이제 현재 수준에서 횡보하면서 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그 이후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그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계 대출의 주요 수요가 젊은 층이니까 맞습니다. 젊은 층이 줄어들고 노인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가계 대출의 증가율이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건데 실제로 그렇게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뭐 일본 우리보다 훨씬 빨리 고령화가 됐는데 그럼 일본이 고령화가 돼서 그러면 증가율이 낮아진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까? 일본 데이터가 제가 충분치 않아서 완전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일본 이외에 이제 유럽 국가들 보면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유럽 국가들 보면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꾸 정의가 좀 달라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고 고령화되지는 않잖아요. 인구 자체가 고령화는 저출산과 맞물려야 고령화가 되는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현재 노인 세대에 비해서 태어나는 그 출생률이 낮은 신세대들의 그 격차가 고령화를 만드는 거지. 기대 수명 그 자체는 83세에 머물러 있더라도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될 수도 있고 오히려 안 고령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층이 많아질 수도 있죠. 출산율이 굉장히 높다면. 그럼 기대 수명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청년층이 많아지면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이 많을수록 인구의 평균적인 자녀 여명은 많아지니 부채가 늘어날 텐데 기대 수명은 앞으로 안 늘어나거나 멈추니 부채가 멈출 것이다. 그건 조금 이상한 결론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뭐 전망을 2100년, 200년까지는 한 건 아니고요.
저출산을 감안한 거라는 거죠.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명확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주의해 주시고요. 네. 기대 수명과 인구 고령화는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계속 별개의 변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우리가 출산율에 대해서도 통계청에 대한 그 예측치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쓴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져 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은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가계부채 비중이 너무 높아. 야 거기다 전세까지 생각해봐. 장난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대출 규제도 하고 하는 건데 저출산이 되고 노인이 많아지고 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 문제야. 가만 냅둬도 돼. 그런 결론입니까? 그 부분이 이제 예민한데요. 예민한 말씀하세요. 학자는 학자의 결론을 얘기할 뿐이지. 나는 가만히 놔둬도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실 학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특히 제가 KDI에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틀린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전하냐? 그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전혀 문제 없냐? 앞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드리려면 모든 각도를 다 쳐다봐야 됩니다. 근데 제 마음속으로는 좀 짐작을 하는 건 있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누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까를 상상해 보면 서울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 30대 40대 신혼부부 그리고 그 부부들 보통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소득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반이 있는 부부들이 가계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그만큼 비싼 집을 살 테니까. 산 거니까. 실제로 그 신용 등급별로 봐도 신용 등급 좋은 분들이 가계부채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세에 있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시스템 리스크로 당장 진행될 정도의 우려를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판단하기는 분명히 어렵지만 당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할 정도는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유보하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그 구성을 잘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고 이건 이제 양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향후에 양적으로는 하여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기대수명이다. 이 기대수명이라고 하는 결론을 혹시 고령화 정도? 로 바꾸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까? 근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령화 정도라는 게 근데 뭘까요? 고령화 정도가 청년층 대비 고령 인구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기대 수명과는 조금 별도의 문제라고 앞서도 그렇죠. 항상 일치하진 않는데. 일치하진 않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인구도 조금 줄 거고 이제 슬슬. 많이 고령화될 테니 아까도 고령화되면 부채를 안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죠. 뒤집어 말하면 지금까지는 인구의 구성이 매우 청년스러웠다. 우리나라가 작년까지만 해도 피크잖아요. 피크 사실은.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많이 노인스러워질 테니 자연스럽게 가계부채도 줄어들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게 저는 그게 지금 결론인 것 같은데. 수도권과 지방을 보면 어느 정도 그게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도권으로 젊은 인구가 계속 모이면서 수도권의 고령화는 조금씩 미뤄진 거죠. 여기는 근데 부채가 많이 일어나. 부채가 또 여전히. 수도권 위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방을 보면 제가 지방 데이터를 따로 살펴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부동산 가격도 사실 지방은 하락세에 계속 있는 거고 아마도 그 가계부채도 지방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들어갔을 그래서 그 가계부채가 그 기대수명보다는 고령화 정도에 더 영향을 받는다. 기대수명이 지방이 더 짧겠습니까? 설마 우리나라가? 기대수명은 비슷하죠. 근데 지방도 가계부채가 늘어오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령화가 심화되기 전에는. 그러다가 그렇겠네요. 고령화가 굉장히 본격화되면서 계속 이제 고령화라는 거죠. 기대수명이 아니라 고령화. 계속 고령화. 그러니까 두 힘 중에 어느 게 이제 힘싸움을 하는 건데요. 기대 수명 증가세가 가파를 때는 그것이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지만 그런데 그게 둔화되면서 고령화가 더 압도적인 힘이 되면 가계부채는 누그러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같은 나라긴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해 보면 이미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자꾸 늘리는 주범은 네. 그러니까 러닝하는 사람들, 네. 예?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하면서 건강 챙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어떻게 그렇게 가? 근데 그렇잖아. 기대 수명이 젊은 사람들 기대 수명이 늘어나니까 가계부채가 반대인가? 그런데 제가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부채가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부채가 늘어나지. 근데 그건 이제 자기 노력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 그거는 자기가 이제 기대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예측하지 못하게 이제 내가 몰랐는데 생각보다 내가 더 사는구나. 신약 개발 이런 거. 예, 그랬을 때 내가 저축을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주요 요인인 거고요.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기대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면 저축을 이렇게까지 더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바꿔 말하면 소비를 좀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게 된 주요 요인 중에 하나도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연령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가 줄고 저축이 늘고 그런 과정이라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건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구 구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대출 증가세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네. 뭐 그건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의 대출 수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계 대출 수준이라는 게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정상 체중이라는 게 있는데 네. 좀 뚱뚱한 네. 너무 부채를 많이 해서 뚱뚱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살이 저절로 좀 빠진다는 뜻인데 네. 그게 정상으로 빠진다는 건지 네. 아니면 여전히 좀 빠져도 뚱뚱한 상태에 있다는 건지에 따라서 네.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증가세 감소는 있으나 그래도 대출 규제는 해야 되는 파와 네. 아니야 이걸로만도 충분해 네. 쓸데없는 거 하지 마. 네. 그게 다를 것 같은데요 처방이. 그 정상적인 것을 뭘로 정의하느냐의 문제가 있긴 할 텐데 네. 요 그림 12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사실 이 주황색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주요국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네. 인구 구조의 변화로 예측할 수 있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흐름이거든요. 표를 좀 보여주실래요, 피디님? 예. 그러면은 이 주황색 선과 파란색 선이 이렇게 서로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그러니까 기대 수명 증가세와 인구 구성의 비율을 봤었을 때 크게 이상한 부분에 있지는 않은 거죠. 파란색은 실제 가계부채 파란색은 비율이고 실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고 그리고 주황색 실선은 추세선이고 주황색 실선은 이제 모형으로부터 만든 이제 추세선이고 점선은 전망치입니다. 네, 주황색 점선은 배경에 있는 은은한 살색의 면적은 저건 뭡니까? 그거는 일종의 이제 추정치라는 것이 예. 항상 그 일종의 에러.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것이 미래 추정치, 미래 추정치에 대한 에러 밴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나온 30년도 표기에 놓으셨길래 표준 오차 같은. 예, 표준 오차 같은 거죠. 그 어떤 그 에러 밴드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 파란색 선이.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그 데이터, 그러니까 세계 전반의 데이터를 통해서 흐름을 살펴보아도 그 인구 구조로 설명되는 그런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향후에는 이제 내려가는 가능성이 크다. 파란색은 실제 부채고, 주황색은 그 부채를 따라온 추세선이면 인구,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려면 기대 수명과 관련한 그래프라든가 그 인구에 대한 그래프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주황색 선은 파란색 선의 추세선이 아니라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인구 요인들로부터 우리나라가 기대 수명이 이만큼이고 우리나라 연령대별 인구 구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비율이 이 정도 됐어야 돼라고 하는 기준선이 딱 정한 기준선. 가계부채 추세선이 아니라 이걸 저희는 이제 인샘플 프리딕션이라고 하는데요. 샘플 안에서의 예측치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거죠. 저걸로 보면 현재도 그냥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온 거고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다시 수렴을 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 요 수준이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게. 물론 이제 이 파란색 선은 이 추세선 주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을 보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 추세적으로는 너무 난리치지 마라. 난리치지 마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그런 지표로 부채 관리를 시작하면 앞으로 몇 년 후부터는 부채 관리 안 해도 되네? 라고 하는 신호를 여러분이 느끼게 될 텐데 네. 오히려 그때 그 고삐를 함부로 놔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채라는 것은 양적인 측면이 아예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질적인 측면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빌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건 우리나라가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증가율의 속도가 너무 빨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라. 그렇게 알아왔잖아요. 그리고 절대 수준도 높잖아요. 높죠.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래프 보면 너무 정상 범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그래,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대 수명과 비슷한 고령화를 보이는 나라가 있더라도 우리나라는 그 나라보다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데요. 우리나라 기대 수명 증가세가 훨씬 빨랐죠. 여기 보시면 그림 5번에서 그렇죠. OECD 평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이게 거의 2배입니다. 우리가 기대 수명이 빨랐으니까 기대 수명 증가세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부채가 같이 늘어난 거야. 같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GDP 대비보다 빠른 것처럼 보이는 거야. 기대 수명 증가세가 굉장히 빠르니까 모두가 저축하는데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더 신경을 쓰게 됐고 그 저축을 하는 과정에서 고령층은 금융자산 위주로 청년층은 부동산 자산 위주로 저축을 하는데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필요로 하니까 고령층이 공급한 금융자산을 차입해서 부동산 자산을 단계적으로 축적해 왔고 그런 과정들에 있었다. 그럼 기대 수명이 우리나라가 빨리 늘어났다는 게 되게 중요한 팩터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이게 핵심이네 오늘의. 그 민간 소비의 추세적 둔화를 야기한 핵심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게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이 기대 수명이 늘어나니까 자산 축적에 젊은 층에서 자산 축적의 수요가 커졌고 모두에게 커졌고 커졌죠. 특히 그 젊은 층은 대출 수요로 나타났다. 그게 부동산 자산을 축적하면서 대출을 수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아졌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결국엔 퇴직 연령, 생애 주직장 퇴직 연령이 기대 수명 증가세를 따라가도록 우리가 제도 변화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민간 소비의 추세적 둔화한 것을 좀 되돌려 놓을 수 있는 힘도 되고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좀 그 속도를 늦춰주는 요인도 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거죠. 저 갭의 차이가 있으니까 더 불안하군요 사람들이. 불안하죠. 저는 사실 많이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인 그 바람을 녹인 결론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KDI는 나름 정년이 꽤 안정적인 분 같은. 저희는 뭐 사실 이제 60세 정년이라서 이제 공무원 정년과 똑같기 때문에 아마 나은 편인데 그 요즘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한 번은 자영업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이 그래프의 임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연령은 딱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자영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자영업으로 들어가면 소득도 불안정하고 직업 유지하는 것 자체도 불안정하고. 그러면 젊은 층도 앞으로 오래 살게 된다는 걸 알고 생각보다 노인들도 앞으로 생각보다 오래 살게 된다는 걸 아는데 똑같이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불안은 있을 텐데 왜 노인들은 돈을 안 쓰고 부채도 안 일으키고 있던 집도 팔고 젊은이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돈을 더 쓰고 부채를 더 일으키고 집을 삽니까?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 어떤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왜 집단적으로 그게 연령의 영향을 받을까요? 그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제가 반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내가 기대 수명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늘어서 저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산을 선택을 할까? 근데 제가 75세 노인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에 와서 내가 부동산을 새롭게 사는 선택을 할 거냐? 아니죠. 묶이는 게 아니고 그때는 월 고정적인 월 수입이 필요한 거고 젊은 층은 수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가 필요한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포트폴리오 차이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이해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더 많은 변수를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결론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모든 걸 설명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그거 그래도 결론은 약간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만 놔두면 괜찮은 거야라고 결론을 내도 되나? 그걸 잘 모르겠어요. 괜찮다라기보다도 가만 놔두면 괜찮다. 저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기사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거의 그렇게 났어요. 우리 그 김미로 연구위원님이 쓴 리포트를 가지고 가계대출 규제 없애라. 제가 의도한 건 그런 건 아니고 예. 양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GDP 대비 80%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거는 좀 부적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만드는데 GDP 대비 80%라는 것은 어느 시기에나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어떤 가이드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이처럼 이제 인구 구조 변화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양적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기보다 건전성 규제를 정확히 하자. 근데 지금 우리 건전성 규제를 소위 DSR 규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DSR 규제에 예외 조항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외 조항들을 없애면서 정확히 건전성을 파악하는 규제를 하면 양적인 측면은 인구 구조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니 우리가 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무조건 100% 미만이나 80% 미만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안 맞는 면이 있다. 그래서 질문 하나만 더 있습니다. 네. 요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래프가 이제 인구 구조가 변한다. 네. 우리도 늙어가고 있어. 네. 그래서 대출 수요도 줄어들 거야. 그 말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예전보다 줄어들 거야. 인구 구조에 따라서. 이제 그 전에는 계속 그런 말들은 있었지만 실현은 안 됐는데 이제 진짜 그런 구간에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그게 지역마다 편차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부동산은 뭐 지금도 아직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수도권 젊으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더 몰려오니까. 잠시 후에는 어디까지가 수도권이냐고 그려달라고 할 겁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라서 거기까지 말씀 못 드리고 반면에 지방에 준공업 미분양 문제가 심각화되고 있고 관련 대책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당연히 인구 구조 변화와 큰 관련이 있는 거죠. 김 의원님, 근데 우리가 지금 가계 부채를 GDP 대비 뭐 늘었어 줄었어 그래서 명목 GDP만큼만 올라가게 해 이렇게 규제하는 이유가 GDP 속도보다 가계 부채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무슨 어떤 그런 게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규제의 연원을 올라가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또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국가별로 매우 베리에이션이 넓어. 그런데 우리는 어떤 통계를 봐도 되게 높은 편이야. 그런데 이게 오늘 기대수명 때문이라고 하면 사실 기대수명의 베리에이션은 나라마다 그렇게 차이가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속도조차도 나라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기대수명이 빨리 올라간 나라라고 하면 제 추측에는 경제성장이 빠른 나라여서 예를 들면 일본, 뭐 싱가포르, 뭐 타이완,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각각 가계부채의 수준은 다 다르다. 아까 전에 보여주신 표에는 OECD보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빠르게 높아진 걸로 나오죠. OECD에 비해서는 그렇게 뭉뚱그리면 우리가 높지만 높은 나라들 모아놓으면 그럼 다 가계부채가 우리처럼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안 그렇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 기대수명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차원인 인구 구성 연령대별 인구 구성 비율이 어떻게 돼 있느냐. 고령화 정도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고령화가 빨리 진전이 됐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 순간까지만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럴 때다. 부채 많이 늘어날 때다. 때였고 그 상황에서 기대 수명은 또 다른 국가보다 빨리 늘었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이죠. 그러면 노령화가 진행되더라도 기대 수명이 더 빨리 늘어나면 여전히 대출 증가세는 계속 되겠군요. 근데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나이가 고정돼 있으면 그럼 사실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있기야 있겠지. 있겠지. 궁금한 거는 국가별 가계부채 대비 그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의 순위를 보면 그게 무슨 특징이 있지도 않더라고요. 1등이 뭐 저 북유럽 국가들은 괜히 많고 남유럽 국가들은 또 별로 안 높기도 하고. 뭐 근데 그 그래프를 사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자녀 수명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 트렌드가 사실 중요한 트렌드인 자녀 거죠. 수명이라는 게 기대 수명과 고령화를 합쳐놓은 거니까. 합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 기대 수명만으로 그려도 유사하게 나오는데 그 중위 정도가 어느 정도가 또 중요하니까 그 차이로 이렇게 상관관계를 보면 딱 나오지 않나. 나오는 거죠.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뭐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도 자녀 수명이 많아서 그렇다. 많은 거죠. 요리 아주. 그러니까 저는 요 도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논리가 탄탄하네. 요거 그리고 좀 마음이 많이 안심이 됐습니다. 저거 저 선 근처에 있는 나라들만 골라서 적은 거 아니에요, 저거? 아닙니다. 모든 나라 다는 겁니까 지금? 저거? 여기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나라들은 다 넣습니다. 알겠어요. 약간 저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이 그려진다. 그런 거죠. 그리고 자녀 수명에 따라서 가처분 소득 대비로 보면 이렇게 더 뚜렷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녀 수명. 그러니까 저게 이제 평균 그 기대 수명에서 중위 연령을 뺀 거. 얼마나 고령화가 진전됐느냐를 나타내는 게 중위 연령. 일단 굉장히 축약해서 보는 거지만 중위 연령이고. 그러니까 저게 숫자가 클수록 젊은 거죠. 저 숫자가 클수록 젊은 거죠. 나라가. 젊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많은 건 우리나라가 젊어서 그래. 아직 젊고 그 가운데서 기대 수명 증가율은 다른 나라보다 분명히 빨랐고. 남편이 자꾸 늦게 들어오고 뭐 저 가정에 그런 게 다 그럴 나이대라 그런 거야. 너 남편이 아침에 출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어봐라. 그게 더 골치 아프다. 곧 그럴 때 와. 그런 얘기 하시는. 그래서 요 그래프가 상당히 좀 직관적인 그래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50대가 됐는데 하루 더 늙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지금 집을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집을 아직 안 사셨나요? 저도 집이 못 산 게 아니라 안 산 겁니다. 내가 알거든요. 안 사더라고. 하루라도 빨리 지금 대출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지금 살 나이는 아니다. 이제 살 나이 아니다. 있던 집도 팔아야 될 나이에 무슨 짓이냐라는 얘기를 진짜 애매하네. 해주시는 거네요. 제가 부동산 얘기는 함부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다. 재밌네. 꼼꼼한 리포트를 아주 쓰셨네요.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반론을 하고 이렇게 찔러도 빈틈이 없네. 인사이트가 아주 있으시네. 이거는 그러니까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트렌드의 변화가 있으니까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정책을 좀 피면 좋겠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뭐 기준금리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있겠으나 그래도 기준금리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 장기적으로 우리가 자연이자율이라고 하는 혹은 뭐 중립금리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호 의원님은 요거 말고 또 다른 주제로 뭐 좀 관심 있어요? 저요 뭐 소비 그러니까 사실 부채의 이면에 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소비 결정을 하고 어떨 때 늘리고 줄이고 제가 또 보고서 쓴 거 중에 사실 제일 회자가 많이 된 게 재난지원금. 이렇게 이식을 하면 안 된다?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지급된 거 대비 한 30% 정도 매출 진작,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을 제가 한 거거든요. 그래. 그 김현철 교수님이 저 설명할 때 인용했었어. 그래서 뭐 그런 소비에 대한 부분에 똑같은 돈 쓰더라도 소비를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 뭐 소비를 꼭 늘려야 하는가도 뭐 중요한 토픽이긴 하지만 어쨌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리뷰를 해봐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계부채와 둔화되는 소비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나쁜 요인이라면 특효약은 그거네요. 뭐 조력사망, 안락사 뭐 그런 거. 빨리 죽게 하자. 사람이 이렇게 급진적이야. 급진적이 아니라 정말 저는 이제 비슷한 나이가 되잖아요. 내가 돈을 안 쓰고 아끼고 하는 이유가
내가 도대체 진짜 언제까지 얼마나 살게 될지도 모르고 막판에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도 모르고 분명 내가 끊고 싶다고 끊을 수도 없는 걸 텐데 나는 그 불확실성이 공포스럽다. 계속 쟁여놓는 걸 텐데 쓰다가 아니다, 없다 싶으면 그냥 빨리 끊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약국에서 의사 처방전 있으면 받아가지고 딱 먹으면 이제 안녕 여러분 안녕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 소비와 남는 자산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논의가 좀 더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 논의는 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거 어디까지 조금씩 허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논의는 진전되겠죠. 지금 2% 하는 얘기가 안 대표 하는 얘기랑 사실 exactly the same 똑같은 얘기인데 분명히 댓글 달면 2%만 욕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안락사 내지는 뭐 조력 사망 이거 난 표현했고 여기는 표현만 안 했을 뿐 똑같은 얘기했잖아요 지금. 딱 그런 거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시네. 왜 물건으로 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얄밉습니까 정말. 내가 벼랑 끝까지 가면 본인은 뒤에서 툭 밀기만 하고 욕은 내가 먹고. 아무튼 뭐 그런 것도 논의해봐야 되겠죠. 네. 공부하시다가 또 재밌는 거 발견하면 언제든지 나와주세요. 이프로님 아주 마음에 들었다. KDI 원장님, 김미루 연구위원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꼼꼼한 리포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